한국 지금 입장에서는 기존의 패턴을 끌고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중국을 건설할 사람이 누구냐? 시진핑 주석은 국가 주석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당이 만든 국가예요. 그래서 당 총서기가 이제 국가 주석을 맡는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 당 서열 2위가 총리, 당 서열 3위가 전인대 상무위원장, 4위가 전국 정치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이렇게 당의 핵심 인물이 이제 행정부도 장악을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2012년 제18차 당대회 때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가 되면서 중국의 소위 지도자로 올라옵니다. 그 2012년에 올라와서 2013년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이제 국가 주석이 되는데 2012년에 내놓은 그 시진핑의 정책이 그 이전의 지도자들하고 좀 달라요. 그 이전의 지도자들은 뭐 우리가 적어도 개혁개방 그러면 이제 덩샤오핑부터 보잖아요. 등소평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장저민, 호진타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핵심은 경제 발전, 그 다음에 뭐 이 격차 해소, 빈부 격차라든지 주로 이제 이런 국내 문제에 천착을 했어요.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회 양극화를 좀 줄일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시진핑의 중국의 꿈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의 꿈은 중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투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 정도 국가가 됐고 왜냐하면 2010년에 중국은 세계 2위의 당시 경제였던 일본을 물리치고 총량 경제로 세계 제2위의 경제체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 중국 경제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미중 양강 시대, 뭐 G2 시대 실제로 2008년부터 했지만 이 과정을 보면서 시진핑은 이제는 우리가 국내 문제에 중국의 어떤 흐름을 가둬둘 게 아니고 이걸 대외적으로 좀 확장시켜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잘 아시는 1대1로 정책이에요. 중국의 힘을 물론 이제 그 경제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중국의 주요 그 소위 외교 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했죠. 1대1로 정책. 그다음에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좀 경제가 뭐 이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러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좀 들을 일이 별로 없다. 그럼 약간 좀 독자적이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중국만의 방식으로 중국의 힘을 세계에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의 외교 노선이 그래서 약간 공세적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경제에서도 민족주의, 외교에서는 공세적으로, 공세주의, 군사적으로도 확장주의, 이제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시주석은 이제 시진핑 당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2년 18차 당대회 때는 그 앞에 했던 호진타오와 그 앞에 했던 장저민의 인맥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펼 때도 이 계파 정치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년 있다 2017년에 19차 당대회를 할 때야 비로소 자기 흐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18차 당대회 했던 5년 기간 동안에 자신의 인맥이 아닌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걸러내죠. 그래서 2019년 19차 당대회를 기화로 이제 본격적인 시진핑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도 리커창이라는 자신과 다른 계파의 사람이 총리로 있었고 상호 견제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시진핑 리스크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는
예를 들어서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문혁의 폐해가 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이 돼서 그렇다.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많이 둬서 그 사람들이 해당 분야의 최고 책임자가 되게 하자. 그래서 그 나누어서 통치하는 정치, 이걸 이제 분관 정치라고 그래요. 나누어 통치한다. 근데 시진핑이 바라볼 때 사회주의 중국에서 나누어 통치하는 거는 말은 좋은데 저게 계획성이라든지 그 집행성 이런 데서 일사불란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18차 당대회에서 권력을 잡았지만 뭐 반부패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걸러내고 19차 당대회에 이제 자기 인맥들을 최대한 많이 한 다음에 원래 덩샤오핑이 2번만 해라 10년 그게 이제 관행처럼 됐던 거를 깨버리고 2022년에 사면임에 성공을 하면서 완전히 자신의 인맥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도자들은 뭐 어쨌든 연임 정도에서 끝이 났고 물론 이것도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호야오방이라는 사람이 개혁개방 때 총서기를 했는데 여기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자즈양이라는 총석인데 여기는 천안문 사태로 중간에 3년밖에 못하고 2년 반밖에 못하고 물러났어요. 그래서 사실 장저민은 2번에다가 그 자녀 임기까지 해서 한 13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10년씩 했다. 이것도 사실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벗어나서 공식적으로 지금 3번을 시도했고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권력이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뭐 1인 천하가 됐다. 계파 정치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건 모택동 시대의 재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오쩌둥 시대 권력이 집중이 됐고 자신의 인맥을 갖고 통치했다. 그럼 지금 시진핑 체제도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데 마오쩌둥 체제의 결말이 뭐예요? 문화대혁명이잖아요. 중국을 엄청난 혼란에 빠뜨린 거죠. 그럼 이렇게 가면 시진핑 체제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시진핑은 그 개혁개방 노선을 걷는다고 하지만 과거에 덩샤오핑이 배후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특히 장점인이나 호진타오가 해왔던 시장주의 정책들을 일단 조금 과거보다는 훨씬 축소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동의 부유 뭐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원래 사회주의니까 옛날에도 공동부유 정책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공부라고 그랬습니다. 공부론. 그게 공동부유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진핑은 그걸 다시 복원을 시켜서 공동부유론 이런 걸 얘기를 하고 특히 뭘 강조했냐면 지금의 시대는 개혁개방 40년 동안 우리가 엄청난 발전을 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대다. 그게 바로 신시대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19차 당대회 이미 2017년에 나왔어요. 2017년에.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중국을 건설할 사람이 누구냐? 시진핑이다 이거죠. 지금 미국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사실은 미국은 2017년, 18년부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그럼 저걸 이겨내야 우리가 세계적 국가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세계를 바라보고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미국과 경쟁을 하고 그리고 중국적 방식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데 주저함이 별로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충돌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의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1인 지배 체제가 확립이 됐고 결사항전을 불사하고 중국의 힘을 국제적으로 투사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그리고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그 핵심은 뭐예요? 공산당 통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공산당 이외의 세력이 중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빅테크 기업을 왜 제한하느냐.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이라는 것이 매우 경쟁력이 있는 지금 세계적 추세에 있어서 돈도 많이 벌고 뭐 그 안에 보면 게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공산당 말 듣는 것보다 그런 말을 들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윈 같은 알리바바 창시자가 경영 일선에서 사라진 것도 다 그런 거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텐센트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공산당이 통제하는 시스템 이외에 새로운 강력한 실체가 들어오는 거를 막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약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시진핑한테 간언이나 고언을 할 상황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다. 왜냐하면 다 1인 체제로 다 자기가 알고 과거에 다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핵심 지위에 앉혔으니까. 그런 게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시진핑의 딜레마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 리스크다. 뭐 일부 심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중국 문제가 저렇게 꼬인 거에 90%는 시진핑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뭐 최악의 방향으로 간다면은 상당한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가 혼란해지고 내부 권력 투쟁이 생기겠죠.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근데 이 공산당이 굉장히 오래된 정당이에요. 1921년에 창당이 돼서 지금 이제 104년째 오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그 공산당이 1949년에 만든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 중화인민공화국도 75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하면서 이렇게 75년을 이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공산당 나름대로의 정치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개혁개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시장 경제를 도입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중국식 사회주의에는 그게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장을 했어요. 이제 지금 보면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 국가가 됐는데 그거를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사회주의 중국에는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시진핑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잘 투영이 되면서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국제적 지위가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국제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국제 지위도 사라지게 되면 그건 정치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당내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은 선거를 통해서 뽑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죠? 공산당 내의 합의, 물론 공산당 내에서는 선거를 하지만 1억 명에 가까운 그 공산당원이 뽑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선거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다 대고 이 참여권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결자해지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당내에서 해결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천안문 사태 때 자오지양이라는 사람이 학생들 시위하는 데 가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한테 타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그래서 권좌에서 밀려납니다. 그럼 그건 뭐 가지고 밀려났느냐? 이 공산당의 원로들과 핵심 그룹의 조정과 타협에 의해서 자오지양은 더 이상 조자양은 더 이상 총서기를 맡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워낙 시진핑의 힘이 세고 서슬이 시퍼렇고 다 자기 사람으로 지금 깔아놨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국제사회에서 미아가 되고 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비호감도가 계속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실 중국도 그 대외적으로는 물론이고 대내적으로도 중국 인민들을 이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계속 강압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당내에서 이런 걸 못하게 되면 민중들이 또 지금은 어렵지만 반항을 하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 혼란 상황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다만 이제 그 중국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중국은 그렇게까지 가도록 놔두지는 않을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시진핑은 권좌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공산당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지도자는 바뀔 수 있죠.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라는 핵심 세력이 중국에서 사라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죠. 집권당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직은 다른 정치 세력이 공산당을 대체할 수도 없고 그런 게 형성되라는 시간도 전혀 주지 않았고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세력이 없다면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지켜야 되는 거다. 그럼 이제 그런 형태로 공산당이 스스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중국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요,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좀 달라요. 러시아는 사실은 무슨 경제력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도 원래 소련이라는 데가 미소 양강 시대의 강국이었고 특히 군사력, 미국하고 그 1대1로 대결을 할 만큼 셌고 그다음에 이념을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이 넘었는데도 러시아가 망할 거다. 그런데 안 망하는 이유는 러시아는 자원을 팔아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국가예요. 자원을 팔아서. 가스, 원유, 석유 이걸 갖고도 되는데 중국은 인구가 일단 14억이고 전 세계 석유의 반을 혼자 수입을 합니다. 수입국이에요. 국제 경제하고 이렇게 연기동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처럼 단독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혼자 안 되는 구조인데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받게 돼 있죠. 당연히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일정하게 중국의 발전을 담보하고 국제적 역량을 가지고 가면서 시진핑 총석이 국가주석이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건 철저히 중국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그게 중국한테 별로 유리할 게 없다.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해서 러시아한테 유리한 거가 뭐 이렇게 없다고 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경우가 다르다. 이 생각을 우선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뭐 미국도 러시아를 견제하고 뭐 북한도 견제하고 이란도 견제하고 뭐 이렇게 소위 악의 축들 견제하지만 중국이라는 실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실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봐도 이 중국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이 상황 이 사실은 아편전쟁 이후에 아시아의 병자가 됐다가 사회주의 몇십 년을 헤매다가 개혁개방해서 정말 이제 세계적 국가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무너지거나 붕괴가 된다? 이거는 중국한테도 결정적으로 중화의 부흥을 외치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푸틴 같은 경우도 21세기 최고의 재앙이 소련의 붕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나 이 면에서 훨씬 더 넓은 범주의 이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따로 살 수가 없는 구조다. 러시아는 그게 됩니다.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우스갯소리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 세계 돼지고기의 50%를 중국 사람이 소비해요. 그리고 전 세계 돼지고기의 50%를 또 수입해요. 이 구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세계와 얽혀 있는데 식량 문제,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모든 걸 놔두고 옛날처럼 주계장막 불가능한 일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대중 압박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사실은 트럼프가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도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다 경계를 하고 있었지만 트럼프가 처음으로 칼자루를 댄 거예요. 그럼 오바마 때도 경쟁과 협력 중이 있다 그런데 협력이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훔친 기술과 불공정한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국제 무역 질서도 깨뜨리고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도 뺏어갔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군사력에 투사해서 미국의 지위를 흔들고 있다. 도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관세에서부터 손을 댄 거예요. 그 지난 선거 때 바이든은 트럼프를 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 그렇게 한 국가를 다루는데 조악하게 다루면 안 된다. 거칠게 다루면. 그렇게 하면은 어떤 나라가 미국과 협력을 하겠느냐.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트럼프의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도 25%가 이제 최고 관세인데 이거를 깎아줄 듯이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근데 바이든이 당선이 됐는데도 안 깎아줬죠. 관세를 더 인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이든은 의회 정치를 50년을 한 사람이고 부통령을 8년을 했고 상원 외교위원장도 했고 아주 베테랑 의회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민주, 자유, 인권, 법치 이런 걸 강조하는 보편가죠. 뭐 미국이 원래 신생국가니까 규범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사실 형이 이상학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이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소위 트럼프가 했던 대중 압박 플러스 민주, 자유 막 이런 가치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했던 미국의 기술을 훔쳐서 새롭게 개발을 하고 막 이런 걸 하면서 그걸 군사력에 투사해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도 만든다. 이래서 이제 소위 과학기술에 대한 압박도 시작이 된 거거든요. 트럼프도 그거를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중 압박 플러스 바이든의 규범적 압박, 뭐 민주 가치 동맹 이런 거를 따지면서 민주 동맹을 규합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바이든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된다. 그러면 자기가 원래 하던 거는 지금 관세를 60% 이상 내야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미국적 가치를 강조하는 바이든께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든 입장에서도 애초에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자기 거 민주가치 동맹 이거 했잖아요. 그러면 이 패턴을 그대로 끌고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이 상대하기가 더 어렵죠. 왜냐하면 바이든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는 1대1 관계를 선호합니다. 탑다운 방식. 대장끼리 탁 합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지만 바이든은 그게 아니에요. 바이든은 의회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그 법에 기반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공동의 규범을 만들기를 원하고 그 공동의 규범을 가지고 따라오지 않는 국가들을 이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와 뜻이 같은 패권지향적 국가가 뜻이 같은 국가를 모아서 규범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국가를 끌어들이는 패턴. 이게 지금 바이든이 하던 거예요. 그럼 바이든이 재선이 됐다.
그럼 이걸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고 1대1 대화를 강조하니까 아닌 말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소위 담판을 하면 바이든보다는 훨씬 공간이 더 생길 수도 있죠. 물론 바이든이 더 세게 트럼프가 더 세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둘 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그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거를 더 강화할 거고 플러스 바이든을 할 거고 바이든이 되면 기존 거를 그대로 이끌고 갈 거고 그럼 이제 한국 같은 데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되는 게 좋으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바이든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고 같이 가자. 우리가 리드할 테니까 같이 가자. 아메리카 is back이잖아요. 미국이 돌아왔다. 우리가 국제사회를 리드하겠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first예요. 미국 제일주의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 지난 4년이 트럼프 때보다는 훨씬 더 얘기가 잘 된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옛날에 뭐 방위비 분담도 새로 하라고 그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바이든하고 해왔던 이 흐름을 또 바꿔야 되는 비용, 기회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데라마라가 아니고 한국 지금 입장에서는 기존의 패턴을 끌고 가는 게 더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북핵 문제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김정은하고 직접 담판하겠다. 로켓맨 나와. 뭐 이렇게 해서 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판문점에서 하자. 그리고 안 되면 북핵 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뭐 알아서 해라 네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그 의외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는 데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거고 바이든은 한국 입장에서는 원래대로 끌고 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둘 다 버거운데 그래도 트럼프가 되면 얘기할 공간이 조금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뭐 시진핑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